옛날 강진의 고을 한가운데 하진사라는 천석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진사는 논밭은 물론 어장까지 두루 가진 고을에서 손꼽히는 큰 부자였지요. 이렇듯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그에게도 큰 고민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 갑수의 혼처 문제였는데요. 하루는 그런 하진사의 아들 갑수가 마당에서 머슴 봉섭이를 부르더니 봉서봐. 오늘도 지난달처럼 쌀 한 가마니랑 은전 조금 챙겨다 줄 테니 춘심아씨 집에 가져다 주거라. 아이고 갑수 도련님. 지난달에도 그러시더니 이번 달도 또 그러십니까요? 거 주인 어르신께서 아시면 이번에는 참말로 큰일이 날 수도 있는데 말이오요. 거 참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이지. 아, 이 녀석아. 춘심아씨네는 올 봄에도 농가리를 못했을 만큼 지금 형편이 어렵지 않더냐. 그런 마당에 지금 아버지 눈치를 보는 것이 문제겠느냐. 거 잔말 말고 얼른 다녀오너라. 도련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도련님. 그래도 혹시 주인 어르신께서 아시게 되면 거 도련님께서 꼭 잘 좀 말씀 좀 해주셔야 합니다요. 봉섭이가 쌀가마와 은전을 챙겨 마당을 나서는 동안 하진사는 사랑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미 진즉에 다 끝이 나버린 일을 저 아이 혼자만 저리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붙잡고 있단 말인가? 저리 마음이 약해서야 어찌 큰일을 할 수 있을꼬? 아들 갑수의 행태가 영 못마땅했던 하진사는 머슴 봉섭이 대문을 나서자 즉시 갑수를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갑수야, 너 요즘도 그 춘심이네 집에 드나든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냐?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요즘 춘심아씨가 많이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이럴 때 장례를 약속한 우리 집안에서 돕지 않는다면 누가 그 집안을 돌보겠습니까? 갑수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대답을 하자 하진사는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를 높였지요. 이런 정신 빠진 녀석! 언제까지 그렇게 정에 빠져 허우적거릴 셈이냐? 이제부터는 그 집에 돈을 보내는 것은 그만두고 내년 봄 과거 시험 공부에만 집중하거라. 하지만 아버지, 저희 두 집안 사이에 이미 굳게 약속을 했지 않았습니까? 어찌 군자가 되어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만해라 이 녀석아.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지금까지 꺼내는 것이냐? 시간은 갑수가 태어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갑수의 아버지인 하진사 홍배와 춘심이의 아버지 임초시 흥섭이는 어려서부터 둘도 없는 중마고우 사이였습니다. 어릴 적 함께 뛰놀며 자란 그들은 어느새 성인이 되어 혼례를 올리고 각자의 집안을 꾸리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둘은 비슷한 시기에 부인을 맞았고 또 신기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서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지요. 허허, 흥섭이 친구야. 이거 참말로 자네와 나 사이가 묘하지 않는가? 자식을 보는 것은 내가 좀 더 빠를 줄 알았더니만. 아, 흥섭이 자네도 아이가 생겼다고 일이 찾아올 줄은 몰랐구만. 그러게나 말이오. 우리 둘 사이엔 정말 묘한 인연이 있는 것 같구만. 나도 다른 것은 몰라도 아이까지 같은 시기에 가지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네. 그 말을 듣고 하진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눈을 반짝이며 임초시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흥섭이 자네,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나? 어? 무엇을 말인가? 자네 아이와 내 아이가 태어나면 서로 성별을 봐보고 정을 맺어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 말일세. 하진사의 말에 임초시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지요. 정을 맺어주자? 그것이 무슨 말인가 이 친구야? 그것도 못 알아듣겠는가? 그러니께 자네 아이와 내 아이가 같은 성별이면 형제자매로 삼고 또 다른 성별이면 이후에 그네들이 커서 부부의 연을 맺어주자는 말일세. 어떤가? 그렇게 하면 우리의 우정이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오메.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만. 자네가 진심으로 그렇게 약속을 한다면 나도 그 뜻을 기꺼이 따르겠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마주 앉아 술잔을 주고받으며 약속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으로부터 몇 달 후 임초신의 집에서는 딸 춘심이가 그리고 하진사의 집에는 아들 갑수가 태어났지요. 하지만 불행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왔는데요. 춘심이 성인이 되어감에 따라 그 건강하였던 임초시가 병석에 누워 3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그의 부인마저 남편 잃은 슬픔에 화병으로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되며 임초시의 집안은 순식간에 몰락하게 되어버렸던 것이었지요. 갑수야, 나도 말이다. 나도 임초시가 살아있었을 때는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었다.
하지만 약속이란 것은 산 사람들끼리나 지키는 것 아니겠느냐? 너는 괜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올 가을에 한양에 가서 과거 준비나 철저히 하거라. 아, 당장 내년 봄이 시험 아니더냐? 네 혼처는 내 매파를 시켜 너에게 어울리는 좋은 처자를 알아볼 테니 말이다. 하진사가 차갑게 소리를 치자 갑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떨굴 뿐이었습니다. 이후 시간은 갑수가 과거 시험을 준비하러 한양으로 떠나기 하루 전날 밤. 갑수는 다급해진 마음을 진정시키며 몰래 춘심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내일 한양으로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워낙에 미리부터 과거 시험을 준비하라고 성하셔서 어쩔 수가 없었소. 그 말을 들은 춘심이는 갑수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이별을 고하러 온 것이라 생각이 들었지요. 이런 생각에 춘심이는 저려오는 마음을 억누르며 담담하게 미소를 보이고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갑수는 품 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춘심이의 손에 쥐어주었고 그녀가 주머니를 풀어보자 그 안에는 다름 아닌 선비들이 상투를 고정시키는 금으로 된 동곳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건 선비들이 쓰는 동곳이 아닙니까? 게다가 이리 귀한 금동곳을 어찌 제게. 지금 내가 가진 물건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금동곳이오. 그리고 내게 있어 가장 귀한 사람이 춘심아씨 바로 당신이니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그대에게 주고 싶었소. 내년 봄에 과거 시험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때 혼례를 올립시다. 이 금동곳이 바로 그 약속의 징표구만. 그러니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 줄 수 있겠소? 갑수의 예상치 못한 말에 춘심이는 너무나도 놀라 그녀의 두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다리고 말고요, 갑수 도련님. 도련님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매일같이 빌겠습니다. 이윽고 갑수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에 호롱불을 끄자 세상에는 마치 갑수와 춘심이 단 두 사람만이 남은 듯이 고요해졌고 둘은 자연스레 어둠 속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몸을 통해 온전히 나누었지요. 이후 갑수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난 뒤 춘심이는 매일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앞에서 물을 떠놓고 두 손을 모아 천지신명님께 하루도 빠짐없이 빌었지요. 그렇게 갑수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춘심이의 마음이 나날이 커져가는 가운데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춘심이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말숙이가 아침 일찍부터 허겁지겁 춘심이네 집으로 찾아오더니 아야, 춘심아. 너 그 소문 들었냐잉? 소문이라니. 말숙이 언니 무슨 일인데 이리 아침 일찍부터 찾아오셨대요? 하이고, 이것을 어쩌면 좋냐, 춘심아. 이것을 내가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다가 차라리 다른 사람보다 나한테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급하게 달려왔구만. 도대체 무슨 일이신데 이렇게 뜸을 들이십니까요? 얼른 이야기 해보시라니까요. 춘심이 너 놀라지 말아라. 갑수 도련님 말이여. 갑수 도련님이 이번에 장가를 간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바로 옆고을 문참판댁 딸이라고 하는구만. 말숙이가 말을 마치자마자 춘심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시라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랍니까요? 네, 어제 장터에서 똑똑히 들었구만. 우리 마을 매파가 올 초부터 하진사댁 문지방을 제 집 마냥 넘나들더니만 결국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고. 그럴 리가 없구만요. 갑수 도련님이 떠나기 전에 나한테 분명히 혼례를 약속했었는데. 그래서 나도 믿기지가 않아서 이렇게 달려온 것 아니겠냐. 혹시 네가 갑수 도련님한테 따로 들은 이야기가 있을까 싶어서 말이여. 말숙이 한숨 섞인 물음에 춘심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머릿속에는 갑수와의 지난 약속만이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돌아오면 꼭 혼례를 올리자던 그 약속. 이제 다 허사가 되어버렸구나. 이제는 내가 이 마을에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어버렸네. 아이고, 그나저나 다른 것보다 일이 되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다음 날 새벽 춘심이는 짐을 꾸리고서는 아무도 몰래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갑수의 소식이 닿지 않은 먼 곳으로 가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며칠이고 길을 걷고 또 걸어 고창에서 산골에서 작은 주막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님을 찾아갔지요. 워웜에 이것이 다 누구여? 너 춘심이 아니냐? 네가 어떻게 여기를 다 찾아왔다냐? 이모님, 제가 저 혼자라면 어떻게든 살려고 혼자 발버둥을 쳤겠지만
지금 뱃속에 애까지 있는 마당에 믿을 사람이라고는 이모님밖에 없구만요. 제가 뭐든 시키시는 일은 다 할 테니까 저 좀 여기서 지내도 되겠습니까? 뭐시라고야? 네가 애가 들어서 버렸다고야? 그래. 얼마든지 여기 있어도 좋구만 춘심아. 하이고 박복한 것 참말로 거 운명이 어찌이라고 기구하단 말이냐. 몇 년 만에 만난 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터뜨렸지요. 먼 길을 떠나온 춘심이에게 이모의 손길은 그 무엇보다도 따뜻했지만 춘심이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차갑고 깊은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춘심이는 일부러 갑수의 소식이 닿지 않는 먼 고창에서 자리를 잡고 평생 그와는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 춘심이 이모의 주막에서 일을 한 지 무려 1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고 그 긴 세월 동안 춘심이는 이모와 함께 살던 산골 주막을 물려받아 이제는 다 커버린 딸 옥순이와 함께 그곳을 꾸려가고 있었지요. 옛말에 시도둑은 못한다고. 저 옥순이가 참말로 춘심이 딸 맞구만 맞아. 그러게 말이여, 거 우리 주모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랑 얼굴이 완전히 판박이구만 그려. 저 옥순이가 춘심이를 닮아 얼마나 싹싹한지 몰라. 나는 요 주막에는 우리 옥순이 얼굴 보러 오는 것이나 다름없다니께. 그러고 보니 우리 옥순이도 이제 곧 시집갈 나이가 되어버렸구먼. 아이고, 옥순이를 아주 조그만 아기 때부터 봐왔는디 저 아이도 언젠가 시집을 간다고 생각하니 참말로 내가 아비가 된 것 마냥 벌써부터 마음이 찡해지는구만. 이렇듯 넉넉한 인심을 가진 춘심이뿐 아니라 그녀의 싹싹한 딸 옥순이를 보기 위해 그간 주막을 찾는 단골들도 제법 많아졌는데요. 그러던 중 차디찬 겨울이 춘심이의 주막에 찾아오고 매서운 바람이 세차게 몰아쳐 산골짜기를 흔든 어느 날 옥순이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하더니 열이 심하게 올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지요. 깜짝 놀란 춘심이는 급하게 아랫마을 의원을 주막으로 불렀습니다. 거추모,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으로 급하게 처치는 해두었는디 말이오. 이것이 큰일이구만. 이대로 놔두면 위험할지도 모르겠어. 그 말을 듣자 춘심이는 오래전 병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며 더욱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와, 웜의 의원님. 그것이 무슨 말이십니까요? 이것이 갑자기 날이 추워지다 보니 환자들이 많아. 약재상이 오기 전에 딱 맞는 약초가 다 떨어져 버렸구만 그래. 뭐시라고요? 그럼 의원님, 그 약초를 어디서라도 구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우리 옥순이를 이대로 둘 수만은 없구만요. 거 다행히도 말일세. 내일이면 항상 이 근처를 도는 약초꾼이 마침 오기로 되어 있네. 그자가 매일 보름이면 우리 의원에 들르는데 약초에도 박식할 뿐 아니라 탕제 솜씨는 나보다도 훨씬 나을 테니 그자가 내일 찾아오는 대로 내 바로 주막으로 보내겠네. 춘심이는 그제서야 조금 안심을 하며 의원에게 거듭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어제 다녀간 의원이 예고했던 대로 하얗게 쌓인 눈길을 뚫고 한 약초꾼이 주막 앞에 다다랐지요. 약초꾼의 모습은 언뜻 보기엔 약초를 팔러 다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치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처럼 도포 차림의 단정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이고, 눈이 이렇게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춘심이 가볍게 인사를 건네며 약초꾼을 맞이하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이 마주치자마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약초꾼은 다름 아닌 17년 전 그녀가 마음속에서 떠나보낸 갑수였기 때문이었지요. 야, 약초꾼이 맞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당신이 약초꾼이 되시다니. 하이고.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란가. 자네는 춘심이 아니요? 두 사람은 마치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듯 좀 더 바라보다 춘심이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갑수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선 갑수는 조심스럽게 옥순이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확인하고 맥을 짚어보더니 의원님 말대로 몸속에 쌓인 열을 빨리 빼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만. 그나저나 이 아이는 나이가 몇이오? 그것이 올해로 17이 되는구만요. 갑수는 그 말을 듣고서는 손끝이 가늘게 떨리더니 심장이 크게 요동치기 시작하였습니다. 17이라니. 이 아이는 틀림없이 바로 내 딸이구만, 내 딸. 그날 밤 갑수는 밤이 늦도록 정성을 다해서 탕약을 다리고는 그 약을 옥순이에게 조심스레 먹였지요.
다행히 탕약이 잘 들었는지 옥순이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쁘게 몰아쉬던 숨이 서서히 잦아들었고 몸에서 열도 내려가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거 다행이구만. 행여 약효가 듣지 않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이걸로 한 고비는 넘기게 되었소. 그제야 안심을 하며 한숨을 돌리는 춘심이를 보며 갑수는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아둔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벌써 17년이나 흘러버렸구만. 그렇게 시간이 흘렀음에도 내 그날 한양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일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네. 시간은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과거 시험에 낙방을 하고 한양에서 집으로 돌아온 갑수는 곧바로 안방으로 가 아버지 하진사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갑수가 방 안에 들어서자 낯선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녀는 갑수와 비슷해 보이는 나이의 하진사의 옆에 다소곳하게 앉아 있었지요. 갑수야, 먼 길 다녀오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았구나. 과거 시험이란 것이 원래 한 번에 붙는 것이 어려운 것이니 너무 낙심하지 말거라. 기회는 다음에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느냐. 아버지,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우리 집에 찾아온 것입니까? 갑수야, 이 처자가 다름 아닌 옆마을 문참판댁의 따님인 매양이란다. 내 매파에게 아주 사정사정해서 네 혼처로 소개를 해달라고 한 것이니 어디 한번 인사나 나눠보거라. 갑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두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분명히 혼례는 춘심아 씨와 한다고 하였는데 어찌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까? 이 녀석아, 내 분명히 너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면 네 혼처를 알아보겠다고 일러두지 않았느냐? 그렇다고는 하나 저에게 따로 상의도 없이 아버지, 저는 이미 춘심아 씨와 약속까지 했는데 참으로 너무하십니다. 갑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지요. 어둑해진 하늘 아래 곧장 춘심이의 집으로 뛰어간 갑수는 그녀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목청껏 춘심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이미 마을을 떠나버린 춘심이의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수는 이후로도 며칠이고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춘심이의 행방을 물었지만 말수가 씨, 말수가 씨라면 춘심아 씨가 어디로 갔는지 짐작하고 있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제발 좀 저에게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이고, 갑수 도련님. 나도 그것이 참말로 궁금해 미치겠는디. 진짜로 짐작 가는 곳이 하나도 없구만요. 한밤중에 마을을 떠나버린 것인지? 아무도 춘심이가 떠나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하는구만요. 이후 어디에서도 춘심이를 찾을 수 없었던 갑수는 결국 아버지의 뜻을 꺾지 못하고 문참판댁에 매향이와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으니 이듬해 매향이 첫 아이를 낳다가 아이는 세상 빛도 못 본 채 사산되고 말았고 매향이 역시 산독으로 인해 숨을 거두어 버리고 만 것이었지요. 이 끔찍한 일을 겪고 난 갑수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이 춘심이를 지키지 못한 죄로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는 결국 과거 공부의 뜻 역시 마음에서 내려놓고 집을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이고 갑수야, 내가 잘못했다. 이 모든 것이 다 너를 위한다는 이유로 행한 나의 욕심이었어. 그러니 제발 집을 나가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안 되겠느냐? 하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서는 갑수를 붙잡았지만 갑수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처자식을 동시에 잃어버린 제가 어찌 하늘 아래서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팔자 좋게 글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이 된 이상 저는 하늘이 닿지 않을 만큼 깊은 산속에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약초나 캐며 살아가렵니다. 아이고 갑수야, 갑수야. 애타게 자신을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갑수는 미련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갑수는 조선 팔도를 누비며 산에서 약초를 캐고 탕약을 다리는 약초상이 되어 긴 세월을 보내며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었지요. 그렇게 길고 긴 이야기를 끝마친 갑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다시 춘심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조선 팔도를 누비며 약초를 캐고 다닌 것은 혹여나 춘심이 자네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네. 그 말에 춘심이는 가슴이 두근거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갑수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갑수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지요. 그러니 춘심이 자네만 괜찮다면 말일세.
어떤가? 나와 여기 있는 우리 딸과 함께 우리 셋이서 이제라도. 순간 갑수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갑자기 방문이 덜컥 열리더니 낯선 사내가 급하게 방으로 들어와 소리를 쳤습니다. 아이고, 내 우리 딸 옥순이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는 일도 마다하고 한양에서 한달음에 달려왔구먼. 부인 우리 옥순이 상태는 어쩐가? 그나저나 이 이분은 또 누구시고? 서방님. 갑수는 춘심이의 입에서 나오는 서방님 소리가 자신이 아닌 등 뒤에 낯선 사내를 지칭하는 말임을 알아채고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금 탕약을 먹였고 열도 내렸으니 이제 괜찮을 겁니다. 저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갑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 매무새를 매만지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방을 빠져나갔지요. 서방님 잠깐만 여기 계셔보셔요. 저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부인, 밖에 아직도 눈이 펑펑 오는데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가? 저 약초사님께 약값을 안 드렸구만요.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춘심이는 서둘러 갑수를 따라 나섰고 눈 속에서 사라져 가던 갑수를 급히 불러 세웠지요. 눈이 소복이 쌓인 산길 위에서 둘이 다시 마주서자 춘심이는 품속에서 작고 낡은 복주머니 하나를 꺼내 갑수의 손에 조용히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받아주시겠어요? 아니, 이것은 분명 바로 그때. 갑수가 주머니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다름 아닌 17년 전 자신이 춘심이에게 건네었던 금 동곳이 들어있었지요. 내 평생을 못 돌려줄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이렇게라도 줄 수 있게 되어 참말로 다행이구만요. 그 말을 끝으로 춘심이는 등을 돌려 서둘러 주막으로 돌아갔고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갑수는 어깨에 눈이 쌓이는 것도 모른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수가 춘심이에게 건네받은 금 동곳을 손으로 매만지자 그는 그제서야 마침내 길고 길었던 자신의 사랑이 끝이 났음을 실감한 채 다시 깊은 숲속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명옥이는 강진에서 맏아들 덕삼이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40을 훌쩍 넘긴 그녀는 오래전 이미 남편을 떠나보낸 이후 두 아들을 억척스럽게 키워 모두 장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 여전히 이 집 저 집 사기를 다니며 바느질이든 밭일이든 부르면 마다 않고 나가곤 했지요. 하루는 그런 명옥이 일을 하러 가는 길에 마을에서 친하게 지내는 아낙네들인 춘자와 말숙이를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야, 명호가. 네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고 있다냐잉. 어디긴 어디겠냐 말수가. 거 김씨 아재네 밭속 가주러 가는 길이제. 내가 가지 않으면 또 그 집은 손이 느려가지고 일이 안 나자녀. 명옥이 니는 오늘도 겁나게 바쁘구만. 그나저나 내가 여춘자 언니랑 오늘 장터에 다녀왔는디 말이에요. 우리 동네 보부상 진수가 이번에는 받아올 물건이 없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직접 자기가 인솔해서 한양 구경을 시켜준다고 하지 않겠냐잉. 와와매. 한양 구경을 말이여? 그려. 한 사람당 20냥만 내면 거 배편의 식비, 거기다 숙박비까지 다 해결볼 수 있을 거라고 그러더구만. 어쩌냐 명호가. 너도 우리랑 같이 한양 구경 한번 안 갈라냐? 아이고 20냥이나 든다고 하면 그 돈이면 거 올 봄 내내 밭일을 다 해도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한디. 명옥이 네 말대로 적은 돈은 아니긴 한디. 우리가 살면서 또 언제 이런 기회를 얻어서 가보겠냐. 그러지 말고 이참에 니도 우리랑 같이 가자야. 명옥이 20냥이라는 말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자 그 모습을 본 말숙이가 옆구리를 쿡 찌르며 나무랐지요. 아이고 명호가. 뭘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앉아있냐잉. 너가 그 잘난 아들들이 둘씩이나 있는디? 이럴 때 한번 자식들 덕을 보제 또 언제 보겠냐? 그려? 말숙이 말대로 그놈들이 지금 누구 덕에 장가를 가고 살림을 차렸는디. 그러지 말고 그냥 슬쩍 말이라도 한번 꺼내봐라 명호가. 다음 주 장날 지나고 바로 출발이라니까 그리 알고 말이요. 그려 뭐 내가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은 한번 꺼내볼 수 있지 말은. 친구들의 권유에 결심이 선 명옥이는 밭일을 마치고 저녁이 되어 부푼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녀는 저녁을 먹고 나서 며느리 매양이 부엌에 설거지를 하러 간 사이
조심스럽게 맏아들 덕삼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덕삼아고 저기 말이요. 동네 안악들이 이번에 한양을 구경 간다고 하던디. 그래서 나도 좀 가볼까 하는데. 그것이 한 사람당 20냥이라고 안 하냐? 명옥이 말을 마치자 그녀의 예상과는 다르게 맏아들 덕삼이는 얼굴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대꾸하였지요. 아이고 어머니, 이 보릿고개에 무슨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어머니도 아다시피 우리 집 살림이 돈이 펑펑 남아나는 그런 집입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덕삼아. 내 평생 일만 하다 한양 구경 한번 못 해보고 나이만 먹었다 싶어서 그러는구만. 내가 다 보태달라고도 안 할 테니 말이여. 아이고 참, 당장 올해 농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판에 거 한양이 무슨 옆 동네 장터 가듯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참말로. 덕삼이의 차가운 말에 명옥이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고 애써 서운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지요. 허허.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거 말숙이랑 춘자가. 아니다. 이 애미가 철이 없었구만. 거 못 들은 걸로 해라 덕삼아. 맏아들 덕삼이에게 거절을 당한 명옥은 쓸쓸한 발걸음을 옮겨 고개 넘어 막내 아들 덕파리의 집을 찾았습니다. 늦은 시간에 찾아온 어머니를 본 덕파리는 반가운 얼굴로 맞이하였지요. 아이고 어머니, 이 늦은 시간에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셨대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는가요? 그게 그러니까 말이다 덕파라. 명옥이는 조금 망설이다 덕파리에게도 한양 구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었고 그러자 덕파리는 머리를 연신 극적이며 곤란한 듯 말을 했지요. 어머니, 거 한양이 사람도 많고 북적거려서 괜히 다녀와 봐야 피곤하시기만 할 텐디 굳이 그 많은 돈을 써서 가시려고 하십니까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지금 집사람 눈치가 보여놔서 괜히 말을 잘못 꺼냈다가는 거 싸움이라도 날까 그것이 걱정이구만요. 거 미안합니다요 어머니. 아이고 뭘 미안하다고 그러냐. 나도 거 가기 싫었는데 그냥 하도 거 말숙이랑이 재촉해놔서 그냥 한번 물어본 것이니 괜히 마음 쓰지 말어라. 명옥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덕파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녀는 어차피 기대하지 않았다고 자신을 위로했지만 그럼에도 두 아들로부터 연이어 거절을 당하니 마음 한켠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지요.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명옥이. 그녀는 하루 종일 이리저리 돌아다닌 탓에 몸은 피곤했지만 심란한 마음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 자리에 누웠다 돌아눕기를 몇 번이나 반복을 했지요. 에고, 단지 한양 구경 한번 가보겠다고 한 것을 괜히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이것이 이리 서러운 일이 될 줄 몰랐구만. 가만히 잠자리에 누워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17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몇 해 지나지 않아 서방을 잃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야 했던 명옥은 아이들이 배 골치 않도록 남아있는 면마지기의 논밭에 매달려 죽도록 일만 하며 보내버린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덕삼이가 장가를 가기 몇 해 전에는 동네 매파 할머니가 자신을 찾아온 것 역시 머릿속을 스쳤지요. 명호가 거 말이다. 작년에 상처한 흥섭이가 그렇게 너만 찾는디. 네 혹시 생각이 있냐잉? 와웜에 흥섭 씨라면 그 부인 잃고 혼자서 물레방앗간 옆에 살고 있는 그분 말이어요? 그려 그 흥섭이 말이여. 그 양반이야 땅도 제법 가지고 있고 사람도 우직한 게 내 매파된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니하고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러는구만. 사실 명옥이는 마을에서 몇 번 흥섭이를 마주친 적이 있었기에 마음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그녀는 두 아들들을 떠올리며 곧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거절을 했지요. 그런데 어르신, 우리 애들 둘 다 아직 장가도 안 보냈는데 어찌 엄이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들이 생긴 이후로는 여자로의 삶은 버린 지 오래되었으니까 나중에 우리 덕삼이 덕팔이 장가 다 가고 나면 몰라도 지금은 생각도 없구만요. 그래도 거 니 좋다는 사람이 있을 때 제가도 하는 것이제. 아이고 알았네 알았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명옥이 니 고집을 내가 어떻게 꺾었냐. 그렇게 자신은 아들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거절했던 것이 불과 몇 해 전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두 아들에게 자신이 가진 논밭을 딱 반을 잘라 나누어주고 그네들을 장가를 보낸 뒤부터는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키웠던 두 아들들은 오로지 자기 색시들만 챙기기 바빴고 명옥이는 맏아들 덕삼이와 함께 살아도 오히려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었지요. 아이고, 그 흥섭 씨도 진즉에 다른 사람하고 재가를 해버렸고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란 것들은
내 괜히 다 줘버렸구만. 괜히 다 줘버렸어.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 자식들한테 대접도 받는 것인데. 어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받을 줄 알았더니 내가 참말로 어리석었구만. 초라하게 변해버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명옥이의 두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고 그녀의 서러운 마음은 밤이 깊어감에 따라 점차 분함으로 변해버렸지요. 이것이 내 서러워서라도 가만히 못 있겠구만. 그래,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오기로라도 거 한양 구경을 꼭 하고 와야 좀 마음이 풀리겠어. 그리하여 이튿날 명옥이는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뒷집 선옥 마님에게 올해 밤매기를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품삯을 미리 당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 푼 두 푼 몰래 모아두었던 돈까지 보태어 딱 맞게 여비를 치르고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마을 친구들과 함께 한양길에 오르게 되었지요. 그렇게 10여일에 걸쳐 배를 타고 때로는 달구지를 타며 마침내 한양 땅을 밟은 명옥이 일행. 그녀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일행들을 따라 지금의 종로인 운종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거리에는 오색 천막과 가게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는 모습은 평생을 강진해 살아온 명옥이에게 있어 꿈처럼 다가왔지요. 허허, 이게 말로만 듣던 한양이란 곳이구만. 명옥이 한참 동안 거리의 분위기에 취해 있을 때 인솔자인 보부상 진수가 손을 들어 일행을 불렀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십시다요. 여기가 이 운종가에서 제일 큰 점포인데가 없는 것이 없으니께 구경도 마음껏 하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장만들 하셔요. 진수의 한마디에 일행들은 가게 안으로 우르르 들어갔고 가게 하는 곳 여인네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야, 이 자개함 좀 봐라. 우리 마을에서 이런 것은 꿈도 못 꾸지. 하이고 잇노리게 빛깔은 또 어떻고 봄꽃보다 곱구만 그래. 명옥이는 처음엔 그들 틈에 섞여서 둘러보다 슬그머니 가게 밖으로 나와 가게 앞에 심어진 나무 아래 평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행 경비로 돈을 다 써버린 터라 수중에 남은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허허, 가진 스무냥을 전부 써버렸으니 거 장신구 구경은 해서 못할 것이냐. 이렇게 거리 구경만 해도 감지덕지제. 명옥이는 평상 위에서 한참을 물건을 사는 여인들을 바라보다 따사로운 햇살에 졸음이 밀려와 이내 고개를 떨구고 말았지요. 그렇게 아주 잠시 눈만 붙였다고 생각한 명옥이. 하지만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에는 주위는 이미 조용했고 일행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웜에 이것이 뭔 일이대. 춘자야 말수가? 깜짝 놀란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일행들을 찾기 위해 가게 주변의 골목을 정신없이 헤매기 시작하였지요. 아, 말수가. 춘자야. 명옥이는 일행의 이름을 목청껏 불러보았지만 거리에는 낯선 이들만 가득하였고 어디에서도 익숙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서러운 마음에 어거지로 여한양까지 왔드만.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이라냐. 날은 이미 어두워져 버렸고 온종일 거리를 헤매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 만큼 지쳐버린 명옥이. 그녀는 어느 기와집 대문 앞에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아 버리고서는 곧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명옥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웜에, 여기가 도대체 어딘디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라냐. 명옥이 당황하며 한참을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방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젊은 선비 한 명과 그의 부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지요. 그 선비는 자신을 갑수와 춘심이라고 소개를 하며 명옥이를 안심시키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정신이 드셨습니까? 어제 밤 저희 집 대문 앞에 쓰러져 계시길래 제가 급히 방으로 모셔왔습니다. 아이고, 제가 폐를 끼쳤구만요. 같이 온 사람들과 그만 길이 엇갈리는 바람에. 명옥이는 진땀을 흘리며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을 했고 이야기를 듣던 갑수는 조용히 웃으며 부인 춘심이에게 아침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지요. 하하이고, 제 목숨까지 구해주셨는데 어찌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폐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선비님, 저는 얼른 강진으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요. 아주머니, 여기까지 오신 것도 인연이고 아직 몸이 완전히 나으신 것도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 며칠만이라도 저희 집에서 푹 쉬었다 가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며칠 더 말이어요? 그려, 어차피 지금은 혼자서 강진으로 가려고 해봐야
한양에 있는 우리 일행들을 찾을 방도도 없고 거기다 노잣돈도 없으니 여자 혼자서 내려갈 방법도 없구만 그래. 그렇다면 선비님, 제가 그냥 이 집에서 머물기에는 마음이 불편하니 차라리 행랑어멈처럼 집안일도 하고 부엌에서 밥이라도 짓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음식 솜씨는 좀 자신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갑수는 깜짝 놀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기쁜 표정으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 아주머니께서 음식을 말이에요? 그것이 참으로 잘 되었구만요. 저희 아버지께서 사실 입맛이 좀 까다로우셔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래로 식사량이 많이 줄어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주머니께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품삯은 넉넉하게 드릴 테니 저야말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간의 이야기가 끝나자 갑수는 명옥이를 데리고 집안의 주인인 김진사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김진사는 명옥이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지요. 참으로 큰일이 날 뻔했구먼. 한양이란 곳이 워낙에 험한 곳이라 밤새 거리에 쓰러져 있었으면 진짜 위험할 뻔했는데 거 지내는 동안 불편한 것 없이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히 지내시게. 명옥이는 김진사가 무뚝뚝한 겉모습과 달리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단박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명옥이는 갑수의 집에서 지내며 식사 준비를 맡게 되었고 시간은 그 이후로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저녁. 그날 역시도 명옥이 부엌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갑수의 부인인 춘심이가 작은 술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이 술상을 지금 사랑채에 계신 저희 시아버님께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가능하면 술 한 잔도 따라드리고요. 아이고,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요. 제가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명옥은 술상을 받아들고 사랑채로 향하였습니다. 그녀가 사랑채 문을 열자 김진사는 느긋하게 창가의 풍경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명옥이는 김진사 앞에 술상을 내려놓고서는 공손히 말을 꺼내었지요. 진사날이 이 술상을 춘심 아씨가 보내셨는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술 한 잔 올리겠습니다. 그러자 김진사는 왠지 모르게 머뭇거리며 얼굴을 붉히더니 쑥스러운 듯 잔을 내밀었지요. 그려. 내 명옥이 자네 덕분에 요즘 입맛이 살아나는구만 그래. 앞으로도 내 잘 좀 부탁하겠네. 진사날이 덕분에 제가 낯선 이곳 한양에서 험한 꼴 당하지 않고 무사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요. 저야말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사는 그 말에 더없이 흐뭇하게 웃으며 술잔을 천천히 기울였지요. 이후 명옥이 사랑채에서 나와 다시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명옥이 부엌에 도착하자 그곳에서는 춘심이와 함께 갑수까지 명옥이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머니, 저희 아버지께서 술을 받으시던가요? 네? 아, 그럼요. 진사나리께서 기분 좋게 술잔을 받으며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서는 저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요. 갑수와 춘심이는 그 말을 듣자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갑수가 갑자기 명옥이의 손을 붙잡고서는 진지하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지요. 아주머니, 이것이 너무나도 갑작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저 아주머니께서 저희 새어머니가 되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새 어머니라니 원매. 도련님, 갑자기 느닷없이 그것이 무슨 이야기랍니까요? 갑수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명옥이를 진정시키며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하였지요. 사실 말이죠. 아주머니께서 처음 우리 집 대문 앞에 쓰러지셨던 날, 그날 낮에 제가 서재에서 책을 보다 갑자기 밀려오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깐 눈을 붙인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요. 꿈속에서 누군가 대문 밖에서 저를 부르기에 집 밖으로 나가보니 그곳에는 다름이 아닌 1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서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께서는 손에 밥이 한가득 담긴 밥그릇을 들고서는 제게 다가와 아버지께서 식사를 잘하고 계신지 물었습니다. 그 꿈이 하도 생생하여 꿈에서 깬 이후에도 기분이 너무 이상해 얼른 대문 밖으로 나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는 아주머니께서 쓰러져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주머니께서 깨어나신 뒤에 저에게 이곳에 신세만 지기 그러니 부엌에서 밥이라도 하겠다고 먼저 말씀을 꺼내셔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먼저 그런 말을 꺼냈구만요. 저야 워낙에 저를 구해준 것이 감사해서 정신없이 그런 말을 한 것인디. 사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지께서 워낙 입맛이 까다로우셔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누가 와서 음식을 해도 입에 맞지 않아 돌려보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주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은 거짓말처럼 남김없이 잘 드시기에
어제는 제가 아버지에게 그날 꿈에 대해 전부 들려드리고는 직접적으로 여쭈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꿈이 아버지께서 식사를 잘못하시니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걱정이 되어 명옥이 아주머니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버지께서는 명옥이 아주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니? 이 녀석이 애비에게 별것을 다 묻는구나. 허허, 아버지 자식 앞에서 거 말씀하시기 부끄러우시면 제가 내일 아주머니를 통해 술상을 보내드릴 테니 혹시 아주머니가 마음에 드시면 그 술잔을 받으시지요. 그럼 저는 그것으로 아버지의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래, 내 알았어. 이 녀석이 참말로 남사스럽게, 참. 갑수의 긴 이야기가 끝나자 부엌은 이내 침묵이 흐르고 명옥이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수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조심스레 명옥이에게 재차 권유하였지요. 아주머니, 아니 그러니까 저희 새어머니가 되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야기라 제가 당장은 결정하기가 어렵구만요. 도련님 저에게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지요. 한번 편히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해 주시지요. 이후 명옥이는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치고 자신이 묵고 있는 행랑채로 돌아가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애쓰며 방 한켠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란가? 집에서 애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얼른 돈이 준비되는 대로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지만 이내 명옥의 머릿속에 덕삼이와 덕팔이 두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잠깐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굳이 강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라냐? 어차피 거기에는 내 자리는 남아있지도 않고 나는 짐짝 취급해. 논밭도 이미 다 져버리고 빈털털이 신세인데 이것이 너무나도 갑작스러워 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어찌 보면 한양에서 내가 길을 잃어 이곳으로 온 것이 나한테는 복일 수가 있겠구만. 복일 수가. 그렇게 명옥이는 밤새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 결국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명옥이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기 위해 마당으로 나왔지요. 그 순간 갑수가 마당을 지나가다 부엌으로 들어가려는 명옥이를 발견하고는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네었습니다. 저 어머니, 간밤에는 잘 주무셨습니까? 어머니라는 말에 순식간에 얼굴이 빨개진 명옥. 하지만 그녀 역시도 이내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갑수에게 화답했지요. 도련님도. 아니구먼. 그래, 우리 아들도 잘 잤는가? 허허, 예 어머니. 덕분에 지난밤에는 푹 잤습니다요. 갑수의 대답에 명옥이는 마침내 마음속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서러움의 감정이 마치 봄 햇살에 눈 녹듯 사라지고 이제야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후 명옥이 한양으로 떠난 지 1년이 지난 날 밤 강진에서는 덕삼이와 덕팔이가 명옥이 행방불명이 된 날을 기일로 잡아 상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아이고, 어머니가 그렇게 가셨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 구만이요.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참말로 어리석었지. 일이 될 줄 알았으면 어머니가 한양 구경 가시겠다고 했을 때 노잣돈이나 듬뿍 드리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드릴 것인데 그것이 내 가슴속에 한이 되어 남는구만 참말로. 두 형제는 그제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며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한양의 김진사 집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으니 지난 1년 동안 무척이나 가까워진 명옥이와 김진사가 오붓하게 부부의 정을 나누고서는 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신경이 쓰여서 그러는데 말이요. 부인, 자네가 이곳에 온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었는데 정말 강진에 있는 자식들에게 소식 한번 안 전해도 되겠는가? 아이고 당신도. 어차피 그곳에서는 내가 못 낄 만한 자리도 없는디 굳이 소식을 전한들 무엇하겠습니까요? 이젠 여기가 내 집이고 당신이 내 서방님인 것을 아무리 내 아들들이라지만 이참에 참말로 그것들 버릇도 고쳐놓을 겸 아주 최대한 늦게 알려줄랍니다. 그려. 자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내 더 이상 권하지는 않겠네. 그나저나 1년 전만 하더라도 내 인생에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구만요. 서방님 덕분에 내가 요즘은 어머니에게 이전에 나 역시 한 명의 여자였다라는 실감이 다 드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구만요. 그렇게 한쪽에서는 두 아들이 어머니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명옥이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에 행복해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그날 밤 같은 시각, 각기 다른 장소에서 모자가 함께 눈물을 흘렸으나 그 눈물의 의미는 너무나도 다르고 또 달랐다고 합니다. 강진에서 살고 있는 농사꾼 봉섭이는 성품이 좋고 부지런하기로 유명해 마을에서도 평판이 높았습니다. 그런 그가 최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내가 되었으니 그 이유는 바로 얼마 전에 옆마을의 매양이란 여인과 혼례를 치렀기 때문이었지요. 하이고, 내 요즘에는 당신이 해주는 이 밥 때문에 살맛이 나는구만. 당신이 해주는 이 된장찌개가 얼마나 맛이 나는지 내가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머리에 생각이 나더란 말이지. 지난번에 당신이 워낙에 맛있게 드시길래 네, 오늘은 많이 만들어 놓았으니 천천히 드셔요. 아체하겠습니다, 서방님. 알았네, 알았어. 그나저나 내 오늘은 다른 곳에도 힘을 쓸 일이 있어 놓으니 부인, 나 밥 한 공기만 더 주시오. 하이고 당신도 참말로. 남사스럽게 누가 들으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아, 부부끼리 부부의 정을 나누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러지 말고 이리 좀 와보시게, 부인. 이렇듯 매일같이 행복한 신혼생활에 빠져있던 봉섭이 그가 매양이에게 장가를 간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쯤 떼양볕에서 논에서 일을 하고 있던 와중에 마을 친한 친구인 덕삼이가 찾아왔지요. 아예 봉섭아, 요즘 아주 네 얼굴이 태양보다도 환한 것 같구만. 역시 남자는 장가를 잘 가야 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구만. 덕삼이 왔는가? 나도 다른 사람들이 그저 장가를 빨리 가야 한다고 말을 할 때는 몰랐는데 확실히 집에서 매일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니 다르기는 다르구만. 그래. 이 친구 아주 웃음꽃이 펴불었구만. 그래, 그 신혼생활이 그렇게 좋은가? 말을 해서 못하겠는가? 우리 마누라나 나나 둘 다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오랫동안 혼자 살았으니 서로 처지가 비슷해서 그런지 내 사람 귀한 줄 알아서 나를 아주 끔찍하게도 잘 챙겨주는구만. 아이고, 참말로 깨가 쏟아지는구만 쏟아져. 그날도 해가 저물어갈 무렵 봉섭이는 서둘러 농사일을 마치고 부인 매양이 차려주는 맛있는 저녁을 기대하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은 우리 매양이가 또 무슨 맛있는 것을 차려놨을까? 지난번에 끓여줬던 된장찌개도 참 맛있었는데 말이오.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도착한 봉섭이 그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방문을 열고서는 부인, 나왔구만. 오늘은 논에서 배가 등에 닿을 때까지 일을 하고 왔으니 얼른 저녁 좀 차려주시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방 안에는 아무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매양이의 짐도 옷가지도 온데간데 없었지요. 순간 봉섭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는 서둘러 괴짝 깊숙이 숨겨두었던 돈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오, 오메.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분명 그곳에 있어야 할 돈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지요. 봉섭이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비틀거리며 마을로 뛰쳐나와 급한 마음에 이웃집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기 아줌매, 혹시 우리 매양이 못 봤소? 오늘 우리 매양이가 어디 간 거 못 보셨소? 매양이? 나도 오늘은 거 홍배대감네 품삯실 하느라 하루 종일 집을 비워놔서 못 봤는디? 봉섭이 니 무슨 일 있냐잉? 우리 부인이 그 매양이가 내가 여태 모아놨던 돈을 다 들고 사라져 버렸구만이요. 워엄에 무엇이라고야? 네가 여태까지 악착같이 모았던 그 돈을 말이여? 하하이고 이를 어쩌냐잉? 뭐시라? 매양이가 봉섭이 그동안 모아둔 돈을 다 가져가 버렸다고? 아이고, 봉섭이가 워낙에 부지런해놔서 거 한두 푼 모았던 것이 아닐 텐디 말이오. 에이, 그것이 어쩐지 느닷없이 봉섭이한테 시집을 온다고 하더니만 다 속셈이 있었구만. 그래, 속셈이. 아, 그러게 말이오. 이거야 원 이러니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나저나 이제 우리 봉섭이 불쌍해서 어쩐다냐. 봉섭이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몰려온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매양이를 봤다고 말을 해주는 이가 없었지요. 매양이 집을 나간 이후 며칠째 혼이 나간 채 살던 봉섭이 이후 그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바로 마을 처녀 춘심이었는데요. 거 봉섭이 오라버니. 내가 이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디. 거 매양이 언니가 사라지던 날 말이여. 우리 마을의 진수 오라버니도 사라졌다는구만. 진수라고? 진수라면 거 만날 일도 안 하고 한량처럼 살던 그 진수 말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놈은 갑자기 왜? 춘심이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봉섭이에게 조용히 설명을 했습니다.
봉섭이 오라버니는 그간 워낙에 일만 하면서 사느라 마을 처자들 사이에서 도는 이야기를 몰랐나 보구만. 매양이 언니가 말이여. 오라버니한테 시집 오기 몇 년 전까지 진수 오라버니랑 몰래 만나는 사이였구만. 그것이 참말이라냐? 그럼 내가 뻔히 그 옆마을 매양이한테 장가가는 것을 알면서 우째 지금껏 아무도 나한테 그런 말을 안 해줬단 말이냐? 하이고 오라버니.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큰일 앞둔 사람한테 누가 부정타게 굳이 나서서 그런 말을 하겠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 진수 오라버니가 워낙에 일도 안 하고 지내는 논팽이라 매양이 언니가 거기에 질려서 마음 정리하고 건실한 봉섭이 오라버니한테 시집을 온 줄 알았지. 누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겠는가? 그 말을 들은 봉섭이는 다리에 힘이 쭉 풀리는 것이 더 이상 춘심이의 말을 듣고 있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지요. 오메 그러면 그 매양이가 처음부터 돈만 노리고 나한테 시집을 온 것이라 이 말이요? 그날 이후 봉섭이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마을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부지런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논밭에는 나가지도 않고 아침부터 밤까지 주막에 앉아 술만 마시며 폐인처럼 지냈지요. 봉섭이는 술이 한번 들어가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으면서 이놈의 여자들이란 다 한통속이구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매일같이 술독에 빠져있는 봉섭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그의 절친 덕삼이가 하루는 봉섭이를 찾아왔지요. 네가 힘든 것은 알겠지만서도 이제 그만하시게 봉섭이. 이러다가 진짜로 사람 잡겠구만. 하이고 덕삼아, 나는 인자 사람이 무섭다. 나는 말이요, 단 2달의 신혼 생활이었지만서도 그 매양이한테 인생 전부를 걸었는디 도대체 그동안 내가 뭐를 잘못했기로써니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르겠구만. 덕삼아, 너가 한번 말해봐라. 내가 뭐를 그렇게 잘못한 것이냐? 슬퍼하며 자신을 자책하는 봉섭이를 보며 덕삼이는 그의 앞에 마주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봉섭아, 내가 어디에서 듣기로는 세상에 2 부류의 여자가 있다더라. 그것이 느닷없이 무슨 이야기냐 덕삼아? 여자란 마음속에 표주박을 품고 다니는데 말이오. 어떤 여자는 그 표주박이 하나뿐이라 지천에 물이 넘쳐 흘러도 딱 하나의 표주박만을 채우고는 그것을 비우지 않는 이상 다시는 다른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지. 봉섭이는 영문을 알 수 없는 소리에 멍한 얼굴로 덕삼이를 쳐다보았고 덕삼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또 어떤 여자들은 수많은 표주박을 품에 품고 있어서 이미 하나의 표주박에 물을 채웠어도 이 표주박 저 표주박 온갖 데에 물을 담는다고 하더라고. 내가 보기엔 단지 매양씨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뿐이구만. 그러니 이번 일은 네 잘못이 아니니 제발 네 자신을 그만 좀 괴롭혀라 봉섭아. 봉섭이는 덕삼이의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음속에서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는지 갑자기 눈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었지요. 오메잉, 덕삼아 그래. 하이고, 그래 그리 말해주니 마음이 한결 나아지는구만. 그래, 이것이 내가 그저 운이 없었을 뿐이지 내 잘못은 아니지. 그날 이후 봉섭이는 더 이상 술독에 빠져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전답을 모두 팔아버리고 마을을 떠나기 위해 보부상인 덕파리를 찾아가 그의 조수가 되기를 자청하였지요.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봉섭이 네가 워낙에 성실한 놈이니 나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안 그래도 내일 당장 내 한양으로 떠날 참이었는데 그럼 이참에 나랑 같이 가자꾸나. 그렇게 봉섭이는 지난 일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봉섭이 덕파리를 따라 장사길에 오른 뒤 꼬박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간 봉섭이는 보부상의를 하며 조선팔도 곳곳을 누비고 다녔는데요. 그렇게 낯선 길 위를 걸으며 정신없이 바삐 살다 보니 어느덧 세상 돌아가는 것과 장사를 하며 보게 된 돈의 흐름 역시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지요. 그리하여 어느 날 하루는 일을 마치고 주막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봉섭이는 덕파리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그러니까 제가 형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말이오요. 봉섭아, 이제 한번 홀로서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것이냐? 오메, 제가 형님께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아시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까? 내 지난 1년 동안 너랑 함께 다녔는데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은 하지 않겠느냐? 그래, 어떤 물건을 팔아볼지 생각해 둔 것은 있고? 영광에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그곳에 굴비가 그렇게 괜찮다고 하니 배를 한 척 빌려서 굴비를 실어다가 함경도 지역에 좀 팔아볼까 해서 말이오요. 아무래도 남이 하지 않은 것을 해야 승산이 있을 것 같아서 말이오요.
그래 굴비는 귀한 것이니 분명 운때만 잘 맞으면 큰 장사가 될 것이야. 워낙에 먼 길을 가는 것이라 위험 부담이 많겠지만 내 지난 1년 동안 너를 봐온봐. 너라면 분명히 잘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구만. 덕팔이 형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요. 그날 밤 둘은 밤이 깊어가도록 아쉬운 작별의 술잔을 나누며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영광의 간 봉섭이는 가장 먼저 배 한 척을 빌리고는 그동안 보부상 조수를 하며 벌었던 돈과 전답을 팔았던 돈을 모아 영광에서 가장 좋은 굴비를 사서는 그것을 배에 싣고 남쪽부터 돌기 시작했는데요. 봉섭이는 남해, 경상도, 그리고 다른 이들이 가기 힘들어 한다는 강원도와 동북단 끝자락 함경도까지 올라갔고, 이게 그남도에서 왔다는 굴비라고요? 허, 이리 살이 실한 굴비는 생전 처음 보는구만. 저 봉섭 씨, 내 이것 한 두름 살 테니 다음에도 꼭 가져다 주실 수 있겠소? 그곳의 사람들은 봉섭이가 가지고 온 굴비를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하였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봉섭이 다니던 항구 근처 이름난 기방과 요리집들은 모두 봉섭이의 굴비를 앞다퉈 찾기 시작하였고, 이후 영광에서 함경도까지 부지런히 다닌 끝에 봉섭이는 각지에서 제법 이름난 거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흐르고 하루는 봉섭이가 함경도의 낮은 포구 근처 저작거리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요. 저 족제비 털은 붓으로 만들면 값을 제법 받을 수 있겠는데. 봉섭이가 장터의 좌판을 둘러보며 중얼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자신의 옷 소매에 무언가 살며시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고, 봉섭이는 재빨리 뒤를 돌아 그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녀석이 어디 남의 소매에 함부로 손을 넣어. 그의 손에 잡힌 것은 12~13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는데 그 소년은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덜덜 떨고 있었지요. 아이고 나으리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그리고 그때 마침 옆에서 순찰을 돌던 포졸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는 그 소년에게 달려와 육모방망이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또 너구나. 이놈의 자식이 더러운 손을 못 쓰게 해줘야 정신을 차리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신 안 하겠습니다요. 봉섭이는 그 어린 사내가 맞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자니 치근한 마음이 들어 급히 포졸에게 다가가 돈 몇 푼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포졸 나으리. 아직 어린 녀석인데 너무 매몰차게 굴지 마시고 이쯤에서 좀 봐주면 안 되겠소. 에이 참. 이번에 저 녀석 아주 혼쭐을 내줘야 하는데.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네가 이리 간곡하게 부탁하니 어쩔 수 없구만. 이놈 너 다음에 또 걸리면 그땐 정말 네 제삿날인 줄 알아라. 이윽고 포졸이 돌아가자 소녀는 얼떨떨한 얼굴로 봉섭이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연신 감사를 표했지요. 고맙습니다. 나으리 참말로 고맙습니다요. 제가 이곳에 와서 천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분은 나으리 뿐입니다요. 제가 꼭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나리. 그래? 하지만 다시는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 될 것이오. 어서 가보거라. 소녀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봉섭이에게 머리를 숙이고는 이내 장터의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바탕 소동으로 배가 고파진 봉섭이. 그는 저작거리 끝에 있는 작은 국밥집으로 들어가 국밥 한 그릇을 시키고는 자리를 잡았지요. 이내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나오고 봉섭이는 국밥 한 숟갈을 크게 뜨려는 순간 아까 그 소매치기 소년이 자신을 쳐다보며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 이놈아. 거기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꾸나. 봉섭이는 소년에게 국밥 한 그릇을 권하였고 그 소년은 배가 많이 고팠었는지 개눈 감추듯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말았지요. 그려? 너는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딱 봐도 이곳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어쩌다 이 나진까지 와서 소매치기를 하고 있느냐? 봉섭이 국밥 한 그릇을 소년에게 더 시켜주며 그 소년의 사연을 들어보니 그 소년의 이름은 갑수. 원래 한양에서 양반 대갓집 손자로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할아버지가 사화에 휩쓸리는 바람에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그 소년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채로 이곳 나진까지 흘러와서 소매치기를 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봉섭이는 그제서야 그 소년의 말투나 품새가 이곳 사람들과 달리 범상치 않았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갑수야, 그럼 너 글은 읽을 줄 아느냐? 예, 나으리. 조부님께서 어릴 때부터 글 공부를 시켜주셔서 글은 읽고 쓸 줄 압니다요.
갑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자 봉섭이는 속으로 놀라며 생각했지요. 여태까지 내가 그를 몰라 장사를 하면서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 아이를 사동으로 데리고 다니면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갑수야, 그렇다면 너 여기에서 이러지 말고 앞으로 나랑 같이 다니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사동으로 거두어 주마. 예. 나으리 정말 저를 데려가 주시는 겁니까? 그래, 정말이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구먼. 다시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말 것. 명심하겠습니다, 나으리. 제가 절대 나리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갑수는 믿기지 않는 듯 울먹이며 봉섭이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갑수는 더 이상 떠돌이 거지 소년이 아닌 봉섭이의 사동으로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갑수를 사동으로 거둔 이후부터 봉섭이는 더욱 더 큰 부를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봉섭이는 나진에서 나성국으로 들어오는 온갖 모피들을 배 가득 싣고 멀리 목포까지 가서 그곳에 필방에 팔아 큰 돈을 벌어들였는데 그 돈을 관리하는 데에 갑수의 공이 아주 컸기 때문이었지요. 나리 이번에 목포 필방에서 족제비 털을 지난번보다 3알이나 비싼 값에 팔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물건값 받은 것도 전부 장부에 확실히 기록해 두었고 말입니다. 갑수는 글을 읽는 것 이외에도 의외로 셈도 빨라. 처음에는 봉섭이 곁에서 그저 자빌만 하였지만 어느새 그는 치부책을 들고 봉섭이 곁을 따라다니며 각종 거래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여 알려주는 격리책이 되었지요. 봉섭이가 갑수를 사동으로 거둔 지 5년의 시간이 흐르자 봉섭이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새 마음속 깊이 박혔던 매양이에 대한 미움도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정착할 시기가 왔다고 느껴졌지요. 갑수야, 우리가 같이 일을 한 지도 벌써 5년이나 되었구나. 그러게 말입니다, 나리. 나리 옷소매에 손 한 번 잘못 넣어 포졸에게 맞은 것이 벌써 5년 전이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장사도 5년 전하고는 달리 이제는 경쟁도 심해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이참에 나는 고향 강진으로 가 정착을 해볼까 하는데 너는 어쩔 생각이냐? 만약 너가 계속해서 장사를 하겠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배와 사업미처는 전부 너에게 물려주마. 하이고 나리가 가는데 어찌 제가 혼자서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리 뜻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요. 분명 강진에서도 제가 나리를 위해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이제 바다에서의 놀이는 끝을 내고 너랑 내가 합을 맞춰서 무태서 한번 제대로 놀아보도록 하자꾸나. 그리하여 고향을 떠난 지 거의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 마침내 강진으로 다시 금이환영한 봉섭이. 그는 강진에서 자리를 잡자마자 마을을 찬찬히 둘러보며 팔려고 내놓은 논밭들을 그동안 벌었던 돈으로 전부 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갑수에게 집안의 하인들과 논밭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고 자신은 고을 원님과 아전들을 모시고 기방에서 그들을 대접하며 강진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다져갔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봉섭이 사랑채에서 평화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자신의 소장농 한 명인 병욱이가 찾아왔지요. 날이 바쁘신데 이렇게 불쑥 찾아와 죄송합니다요. 다름이 아니라 제 딸아이 명옥이를 이 집 파녀로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명옥이라면 어르신 셋째 딸 아닙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러신데요? 예, 실은 명옥이가 지난해에 이웃마을로 시집을 갔었는데 그 박복한 것이 시집 간 지 반년 만에 서방이 사고로 세상을 떠버렸다고 안 그럽니까? 무엇이라고요? 하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만요. 그 이후에 우리 명옥이가 산 죄인이 되어 도저히 시댁에서 눈치만 보다가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아나리께서도 보시다시피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그나저나 우리 딸 아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음식 솜씨는 기가 막힙니다요, 나리. 그렇다면 안 그래도 마땅한 참모가 없긴 했었으니까. 그럼 피차 잘 되었구만요, 어르신. 병욱이의 사연을 들은 봉섭이는 딱한 마음에 명옥이를 하녀로 드릴 것을 허락하였지요. 그리하여 다음 날부터 명옥이는 봉섭이의 행랑채에서 머물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를 처음 마주한 봉섭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이고.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수수한 것이 묘한 멋이 있는 여인이구나. 저런 여인이 시집을 가자마자 반년 만에 그런 일을 당했으니 잠깐만 이거 남일 같지가 않은데. 명옥이를 보고 묘하게 동질감을 느끼게 된 봉섭이. 이후 그는 명옥이 만든 음식을 먹어보고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는데요. 나으리 아침상 준비해 두었습니다요. 입에 맞으셨으면 좋겠구만요. 아이고,
음식 맛이 하나같이 정갈한 것이 과연 병욱이 어르신이 자랑할 만하구만 그래. 내 젓가락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구만. 입에 맞으신다니 다행입니다요, 나리. 그날 이후로 봉섭이는 명옥이가 만들어주는 식사를 기다리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명옥이가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봉섭이는 갑수를 조용히 사랑방으로 불렀지요. 갑수야, 내가 말이다. 너한테 긴히 부탁할 것이 있는데 말이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으리? 평소와는 다르게 봉섭이는 얼굴을 붉힌 채로 갑수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는데요. 내가 말이다, 갑수야. 요즘에 명옥이를 자꾸 마음에 두게 되는구만. 그녀의 따뜻한 분위기하며 또 음식 솜씨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구만 그래. 요즘 들어 나리께서 얼굴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밝아 보이시더니 그 이유가 바로 명옥이 누님 때문이었구만요. 내 그래서 말인데 너가 병욱이 어르신네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느냐? 하이고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나리. 제가 가서 시원하게 마무리 지어가지고 오겠습니다. 봉섭이의 부탁을 받은 갑수는 다음 날부터 며칠 동안 병욱의 집을 매일같이 오가며 며칠간의 논의 끝에 논 열마지기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혼사 문제에 매듭을 지었고 봉섭이와 명옥이 서로 초혼이 아니었기에 간단하게 혼례를 치른 후 둘은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봉섭이는 명옥이를 부인으로 맞은 이후에도 부인을 끔찍하게 아꼈는데요. 명옥이 이 집의 하녀로 시작을 하였기에 여전히 다른 머슴들의 눈치를 보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리하여 봉섭이는 그간 갑수가 관리하던 장부와 곡간의 열쇠를 명옥이에게 맡기고 그녀에게 정권을 주었습니다. 주인이 어디 하인의 눈치를 봐서야 되겠는가? 우리 집 꽃간의 열쇠를 당신에게 맡길 테니 오늘부터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는 당신이 전부 맡아서 하시게나? 앞으로 머슴이나 소장농들 임금도 당신이 직접 주시구려? 내 갑수에게는 말을 해놓겠소. 서방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니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구만요. 제가 한번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날이 되면 그녀에게 따로 돈을 쥐어주며 사고 싶은 것은 마음껏 사라며 그녀를 장터에 보냈고 그럴 때면 갑수를 마치 그녀의 호위무사처럼 함께 보냈지요. 그렇게 부인 명옥이와 함께 평화로운 신혼생활에 빠져 살던 봉섭이에게 어느 가을날 사건이 벌어졌으니 그날 역시 강진의 큰 장터가 열렸기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명옥이와 갑수를 장터에 보낸 봉섭이. 하지만 평소라면 저녁 무렵이면 이미 돌아오고도 남을 두 사람이 해가 저물고 밤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초조해진 봉섭이는 급히 관하로 달려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원님에게 도움을 청하였지요. 원님, 제발 저희 부인 좀 찾아주십시오. 우리 부인 명옥이와 갑수가 아침부터 장에 나갔다가 아직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요. 이것이 무슨 일이 생겨도 생긴 것이 틀림없구만요. 무엇이라 장에 나간 두 사람이 돌아오지 않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란가? 봉섭이 자네 걱정하지 마시게나. 자네 일이 내 일이나 다름없으니 내 당장의 포졸들을 풀어 한번 찾아볼 테니 자네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겠나? 하이고 원님, 우리 부인도 부인이지만 갑수는 제가 몇 년이나 친동생처럼 데리고 있었던 아이입니다. 그러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님의 명령에 포졸들은 횃불을 들고 바로 수색에 나섰고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봉섭이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꽁꽁 숨겨놓았던 악몽 같은 기억이 스멀스멀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설마 명옥이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구만. 그렇다고 갑수가 그런 녀석도 아니고 말이지.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매양이의 얼굴이 명옥이의 얼굴 위에 겹쳐질 뿐이었지요. 결국 명옥이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한 채 시간은 일주일이 흐른 어느 날 아침. 그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며 비몽사몽하고 있는 봉섭이의 귀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으니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포졸이었지요. 나으리 관아에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요. 명옥마님과 갑수를 찾았으니 지금 당장 원님께서 관아로 모시고 오라는 명입니다요. 뭐시라? 그것이 사실이냐? 포졸의 말을 듣자마자 봉섭이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곧장 관아로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관아에 도착하자마자 봉섭이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신의 부인 명옥이와 그 옆에 포박당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갑수였지요.
하이고 감사합니다, 원님. 그나저나 어디에서 찾으셨단가요? 원님은 그런 봉섭이를 보며 한숨을 푹 내쉬고는 말했습니다. 나주의 나루터에서 갑수와 명옥이를 우리 포졸들이 찾아냈구만. 아무래도 숨을 곳을 찾아 멀리까지 간 모양이더군. 원님 그런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 갑수가 저리 죄인 마냥 묶여 있는 것입니까요? 봉섭이 자네 듣고 놀라지 마시게. 내가 우리 포졸들에게 다 들어보니 저 갑수란 자가 저작거리의 친구들과 공모를 하고 자네 부인을 포박하여 납치했던 것이었던 것이구먼. 무엇이라고요? 우리 갑수가 말입니까? 그것이 참말입니까, 원님? 그럼 내가 자네에게 거짓말을 하겠나? 걱정하지 말게나 자네 부인은 그저 피해자일 뿐이었으니 이제 저 갑수란 놈만 엄벌에 처하면 되겠구만. 명옥이는 그저 피해자였다는 말을 들은 봉섭이는 한편으로는 아주 조금 안도가 되면서도 또 갑수를 생각하면 복잡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탁이라니? 갑자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이 말입니다. 갑수를 좀 풀어주셨으면 해서 말입니다. 뭐라고?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자네 부인을 납치한 갑수를 풀어달라 이 말인가? 아, 저놈은 형장의 이슬이 되어도 부족할 악독한 죄인인데 그런 놈을 풀어달라니 도대체 무슨 소린가 자네는? 원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갑수만 풀어주신다면 나중에 제가 섭섭치 않게 살해는 해드릴 테니 갑수 좀 살려주십시오, 원님. 원님은 봉섭이의 얼굴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는 참 하여간 사람 좋은 건 알겠네만 이렇게까지 하다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또 자네 부탁이니 좋구만 그래. 내가 이번 한 번은 눈 감아 줄 테니 얼른 데리고 가게나. 하이고 감사합니다요, 원님. 제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봉섭이는 우여곡절 끝에 갑수와 부인 명옥이를 관아에서 무사히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봉섭이는 명옥이를 일단 안방에서 쉬게 한 후 갑수를 조용히 사랑채로 불러 앉혔지요. 그렇게 마주 앉은 봉섭이와 갑수. 방 안에는 침묵이 잠시 흐르더니 이내 봉섭이가 무엇인가 생각난 듯 너털 웃음을 지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갑수야. 가만히 보니 말이다. 이 모습이 꼭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때를 생각나게 하는구나. 네가 바로 나진에서 내 옷소매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포졸에게 잡혔던 때 말이다. 나으리, 면목이 없습니다. 다시는 다른 이의 것을 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제가 또다시 나으리께 이런 몹쓸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다고 생각했는데 어찌 보면 우리 둘 다 아직도 그때의 장사꾼과 소매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구나. 갑수야, 도대체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봉섭이 긴 한숨을 내쉬며 이유를 묻자 갑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으리, 그동안 제가 몇 년을 나으리 곁에서 열심히 일을 도왔는데 마님께서 들어오신 순간부터 저희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완전히 없어지고 그러다 또다시 나 혼자 거리로 내쫓기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일을 벌였습니다요. 에휴, 이 녀석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너를 쫓을 리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면 일을 벌이기 전에 나에게 한마디 언지라도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는 봉섭이는 조용히 방 안쪽으로 가서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 한번 열어보거라. 갑수가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열자 그 안에는 엽전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나리, 이게 다 무슨 돈입니까? 우리가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있었기에 언젠가 네가 장가라도 가게 되면 주려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 때마다 조금씩 떼어서 모아둔 돈이다. 봉섭이가 쓴 웃음을 지으며 설명을 마치자 엽전을 바라보는 갑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너와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구나. 앞으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이 돈을 미천삼아 한번 잘 해보거라. 나으리, 그동안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나리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서 가거라. 아직 길이 밝을 때 떠나야지. 봉섭이는 눈물을 참으며 등을 돌렸고 갑수는 마지막으로 방 문턱에서 고개를 숙여 작별의 인사를 하고는 봉섭이의 집 문을 천천히 나섰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둘의 인연은 이것으로 끝맺음을 하였지요.
갑수가 떠난 뒤 봉섭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안방 문을 조용히 열자 방 한쪽 구석에는 명옥이 죄인처럼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부인 아직까지 울고 있었던 것이었소? 이제 다 끝났으니 눈물을 그치시오. 서방님, 죄송합니다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제가 처신을 잘못해 이런 일이 생긴 것 같구만요. 봉섭이는 명옥이의 곁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다독여 주었지요. 부인 그것을 어떻게 부인 잘못이라고 탓을 할 수가 있겠소. 거기다 이번 기회에 내가 부인의 마음속 표주박 개수를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길게 보면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구만. 그러니 얼른 눈물을 그치시오.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마음속의 표주박이라니요? 그것이 나도 오래전에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사람 마음속엔 다 그런 표주박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표주박이 많아 여러 사람의 마음을 담으려고 안달이지만 내 이제 보니 부인의 마음속 표주박은 딱 하나뿐이더구려. 허허. 명옥이는 그 말을 듣자 봉섭이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더욱 눈물이 솟구쳤고 봉섭이는 그런 그녀를 오랫동안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이후 이번 갑수의 일로 인해 큰 교훈을 얻은 봉섭이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자신을 위로해 주었던 덕삼이를 찾아가 그에게 논밭을 나누어 주었고 또 보부상 시절 자신을 이끌어 주었던 덕파리를 찾아가서는 그에게 강진 저잣거리에서 가장 큰 도매상을 차려주었지요. 그렇게 봉섭이는 이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때로는 베풀기도 하며 부인 명옥이와 서로 믿고 의지하며 자손대대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